정권의 참 교활한 게 이제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래 안 당하셨더라면 저도 뭐 그냥 편안하게 수도권에서 뭐 한 4, 5선 하고 그래 뭐 정치 마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랫동안 그 노무현을 봐왔고 노무현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 하나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이런 정도야. 그냥 뭐 한전자리에서 그럭저럭 한 4, 5선 하면 정치인으로서 안주하는, 그렇게 이제 가다가 뭐 끝나는 게 정말 이게 내 꿈이었어라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그 노무현의 꿈도 있었는데 나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그때는 50대였어요. 50대니까 그걸 한번 해볼 그런 용기도 냈었고 한데, 뭐 지금은 그렇다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첫 도전에서 이분들이 한 40%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그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거를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도전을 계속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구 시장 선거가 2년 후에 있는데, 사실 시장 선거는 조금 제가 도전하기 안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건 뭐 돈도 많이 들고 다른 대구 지역에서 조금 잘 이렇게 성장한 어떤 그런 인물을 좀 발탁을 해서 하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홍일학 의원님, 그때 뭐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럼 뭐 좋은 사람 좀 구해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총대를 매게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또 40%를 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구 정치 한번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동안 누군가 한번 제대로 된 녹화를 못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또 대구 시민들도 조금 이제 저희 그런 도전 자체가 한번 하고 도망갈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응원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저 경기도지사 하던 김문수 씨가 턱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김문수하고 김부겸이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에다가 운동권 선후배인데, 굳이 저 후배가 와서 저렇게 땀을 흘리가며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와서 그걸 느닷없이 그걸 발을 걸려고 하지라는 게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62%라는 엄청난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시민들의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그때 뭐 내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또 잘 알고 이래서 상대편에 대해서 일체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당선된다는 게 어떤 변화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 해는 저도 됐지만 이정현 의원도 아마 됐을걸요. 전북의 정운천 의원도.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이 지역주의의 벽을 이제 깨는 변화가 시작됐구나라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물론 뭐 지금 그 뒤로 여러 가지 또 정치 변화가 좀 뭐 되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지금 다시 잠깐 가라앉아 있지만 또 때가 되면 이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잠재된 의식이랄까, 이렇게 다시 되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무현 뒤를 따르려고 그렇게 뭐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한 12년 참 힘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는 와중에서 대구가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 있긴 했잖아요. 앞서 있긴 했지만 대구 시민들도 이럴 때 마음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다녔는데, 물론 뭐 길거리에서 반응은 만만치 않죠. 차갑고. 전통시장은 사실은 제가 그분들한테 큰 대형 식자재 마트가 온다고 해서 그걸 막는 싸움에 제가 앞장을 서서 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식자재 마트가 오면 그 지하 1층에 있는 그 식자재를 파시는 뭐 야채, 채소 파는 분 다 망하잖아요.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같이 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알지 않냐. 그런데 거기가 조금 거칠긴 거칠어요. 역대 우리 그 당시 이제 옛날에 야당이고 뭐 그때도 야당이지만
야당 후보들이 가면 거기가 조금 막 이렇게 반응이 좀 차갑고 뭐 지나가는 분들이 야유도 좀 하고 좀 이런 대기를 해서 작심을 하고 가긴 갔어요. 그날도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힘들 때 누가 여러분 곁에서 싸워줬냐? 우리 아니냐? 그 힘없는 그 민주당이 여러분들 곁에 싸워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유세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야유를 푼다. 이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막 그날 저도 모르게 막 그날 좀 목소리가 좀 과격했다면서요. 나도 나중에 보니까 뭐 조금 막 험한 소리도 하고 그랬던데 그걸 보시더니 당시 아마 문재인 후보가 당신도 부산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모습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취약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김부겸 동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걸 보냈더라고요.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위로가 됐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도 저는 막 그게 조금 요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화 홍일학 의원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하는 분위기랍니다. 그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이 거대 야당이 뭐 여러 가지 발목을 잡아서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핑계까지도 우리 야당한테 돌리는 참 어이없는 소리가 계속 되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 당원들이 참 입을 떼기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과 늘 같이 함께 투쟁해온 야5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참 그렇게 해서 힘이 되는가 봐요. 그러나 그 뭐 지난번에 저희들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뭐 다 어디 멀리 간 건 아니니까 가서 많겠네. 그리고 특히 계엄령 초기에 이 계엄령은 잘못됐다. 윤석열이 책임져야 된다가 다 거기도 6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금 여러 분위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뭐 새가 이제 말하자면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시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로 확 퇴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다음 국면으로 가면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 진영에서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님들의 큰 공통점은 이분들은 이 정말 자신이 져야 될 이 대통령직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이 짐을 지지 못하면 이게 5,200만 국민 재선도 8천만 한민족의 어떤 운명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걸 의식을 하시고 그 짐을 메고 견뎌주신 거예요. 김대중은 김대중의 어떤 열정과 역사에 대한 헌신으로, 노무현은 노무현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으로, 또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자신의 꿈으로 이걸 버텨내신 거예요. 나는 그 점에서 우리 세 분의 대통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신들한테 국민들에게 맡겨준 그 짐의 크기가 뭔지, 짐의 무게가 뭔지를 알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탄핵당하신 분들 뭐 또 탄핵 소추된 이런 분들 보면 별로 그런 걸 의식을 안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말하자면 내가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을 뿐이고 뭐 그냥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국가는 굴러간다. 혹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 직을 수행하신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세 분 대통령님을 배출했던 민주당과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역사에 기록을 하고 남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이의 김대중 잘 보셨죠?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한 정치인 김대중의 성장과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같이 보셨습니다. 갓난 신고를 끊고 마침내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 김대중의 그런 튼튼한 업적과 성취가 이번에 다시 영화로 다큐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김대중이라는 이 큰 거인이 남긴 족적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또 후세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 정말 국민 통합시키고 싶으셨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 IMF를 극복해내신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셨어요. 김대중의 국민 통합.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의 궁극 목적은 뭡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편갈라 싸우는 거 고만하자는 뜻이었잖아요. 재정구라는 사람은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야, 이제 상대편을 밟고 상대편을 죽여 없애서 내가 사는 그런 정치, 그런 세상은 안 온다. 소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대로 상대편을 극복해야만 내가 사는 그런 어떤 뭐 정반합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안 온다. 서로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공존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세상은 발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제 정치의 근본 어떤 출발이 바로 그 세 분들의 저는 가르침에 있다고 지금도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작은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 그래 봐야 전 세계적으로 뭐 인구의 지금 뭐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 보수 진보 완전히 갈라져서 사실은 내전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두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싸움을 말리는 역할. 당장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한 발씩만 물러나다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자. 정말로 그래서 이 공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함께 나가려면 우리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제 정치적인 저는 제 메시지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별 인기가 없죠. 상대편하고 싸울 때는 좀 강하게 근데 그 이후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좋든 싫든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일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일부 양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가오는 이 신산업, AI라는 신산업 뭐 등등도 결국은 핵심은 공존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 못 나간다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이 공동체를 위한 공존과 통합의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총대를 맬 상황이면 총대를 맬 거고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해서 이쪽 우 치고 가고 이런 역할은 그건 내답지도 않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그런 어떤 이 역사적 흐름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화합에 그럼 내가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늘 하시잖아요. 정치인은 항상 서생적인 문제의식을 상인적인 현실 감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다. 딱 국민들의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지금 그만한 어떤 정치적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혜가 묻어나는 말씀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열정의 덩어리인데 이분은 저는 원칙을 지킬 때하고 아까 자기가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늘 잘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권양숙 여사님 아버님이 과거 좌익 경력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나보고 만원을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분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런 색깔론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갈라쳐 이 못난 사람들라는 그 원칙에 대한 그 분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도 그 노무현이가 자기 지지층들한테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같은 걸 해내셨는데 지금 그때 한미 FTA 안 했으면요 우리 무역이라든가 우리 수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무역 흑자를 너무 요 5년 동안 너무 많이 냈다고 지금 트럼프 정부 우리한테 뭐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협박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한미 FTA를 한 거는 정말 그분이 조금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정말 제가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 자신의 얼굴에 써놨잖아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그 무게를 다 견뎌내셨거든요. 자기 스스로.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이빨 다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그런데도 자신다움,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고 5년 동안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등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소란까지 이어졌습니다만 문제는 그 무렵에 사람의 귀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현대사의 굴곡과 아픔, 특히 5.18의 그런 엄청난 상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좋든 싫든 이 역사의 흐름 자체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애써 비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썰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하늘에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원칙, 우리들의 역사의 비전을 우리는 포기하지는 말되 아까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조금씩 이 역사를 밀고 가는 그런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것은 어느 정도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윤석열 계엄 내란 사태 때 보셨지만 현행 헌법은 너무나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너무 모든 권한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정말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국가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떤 사회 대계약이라 할까요? 그런 점에서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려면 그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큰 합의가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 과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